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9월 29일 첫 스타트는 성신여대였습니다. 성신여대 논술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순차적으로 논술고사가 실시되죠. 10월 5일에는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10월 6일엔 가톨릭대, 10월 12일에서 13일은 연세대, 10월 26일 경기대 이렇게 순서로 지금 아마 계속 여러분들 논술 시험을 보고 계시는 중일 텐데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르는 학교는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수능 전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논술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능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수능 이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교도 지원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아라는 심리적인 압박도 클 텐데요. 이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논술은 경기대와 또 서울시립대뿐이죠. 연세대도 물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또 논술 최저를 맞춰야 되는 수능에 대비해야 되는 부담도 같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대 논술고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대 논술고사는 언어와 사회 영역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복수의 제시문에 단수의 논제로 구성되는 형태인데 문항당 700자 정도 분량으로 요구되고 있죠. 즉 분량 제한 범위를 보면 50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650에서 750 사이에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 주어집니다. 2시간 정도 내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것이 경기대 논술고사의 취지고요. 전 모집 단위가 공통 형태의 논술로 나와요. 수리 논술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이제 통계 자료 해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도표나 통계 자료를 해석하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보겠다라는 유형의 논술고사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대 논술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학과는요. 경찰행정학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찰행정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만만치 않은 학과이죠. 올해는 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2명 모집이고 전체 76명이 지원해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논술고사로 2명 선발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경쟁률, 논술전형, 경기대 논술전형에서 경쟁률 4위, 그 상위 5개 학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1위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경찰행정학과, 두 번째는 미디어 영상학과, 33.17대 1이었고요. 그리고 호텔경영학과가 31.17대 1, 관광경영학과가 25.55대 1, 경영학과가 20.88대 1의 순으로 경쟁률을 보였어요. 경찰행정학과 다음에는 이제 경영 계열의 호텔 경영이나 뭐 관광 경영 이런 학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경기대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낮았었던 학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어문 계열 학과로 보이는데요. 중어중문학과가 15.67대 1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국제관계학과, 또 회계세무정보학부, 지식재산학과, 외식조리학과 순으로 보통 한 16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대 논술의 평가 항목은 지금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구성력, 표현력 등의 5가지 항목으로 학생들의 답안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기대 논술고사는 대부분 교과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 또는 학교에서의 어떤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던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0자라는 글의 분량에 맞춰서 논제 요구사항을 내가 정확히 정리해낼 수 있으면 사실은 논술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논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제시문의 관점에서 또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총 2개 문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지문이 활용되는데 언어 영역의 문제는 비교 설명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들을 비교해서 설명해내는 방식,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문학 작품과 관련한 뭐 다른 제재의 국어 부분이나 문학 부분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 영역의 부분은 주로 사회 관련 교과, 뭐 경제 교과라든지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런 교과에서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비판 평가형의 유형이 있죠. 그래서 사회 영역은 비판 평가형이다 보니까 제시문 중에 하나의 이론 제시문을 가지고 사례에 적용시켜서 그 사례의 의미를 설명해내라라는 방식이 많아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평가 또는 얼마나 분석을 잘했느냐 이거를 본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분석한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학생들이 의외로 어려움을 좀 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해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인 근거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라는 어떤 구성력을 가진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글이 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 반복을 피하는 연습을 이 2번째 문항에서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019학년도 논술, 경기대 논술 기출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2번 비판 평가형의 문제를 한번 샘플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자체는 이제 가나다 제시문이 나왔었고요. 나를 활용해서 가의 사례를 분석, 또 가의 상황을 다의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술해라 라는 것이 이번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회 영역의 문제답게 지난해 시사쟁점이었었던 최저임금제라는 이슈를 다뤘었어요. 각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는데요. 일단 가제시문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발췌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경비원들 중에 일부가 월급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최저임금이 적용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본인들이 받고 있는 임금에서 좀 인상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 해고를 내가 부득이하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이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이제 그 전체 급여의 80% 정도 수당을 받았었던 경비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월급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나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발췌된 내용이었는데요. 정보격차라는 주제를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의 소유, 그 다음에 정보의 접근 정도에 따라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양극화로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보 격차로 인한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고자 정부의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와 정보통신비를 제공한다라는 정보화 지원 사업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처음 의도했었던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었던 부분이 사실 실현이 못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학업 성취도는 더 낮아졌다라는 사례가 나제시문에 있었죠. 다제시문은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과론적 윤리를 다루는 것이었어요. 공리주의로 이해할 수 있죠. 공리주의는 이제 결과론적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건데 동기나 이제 과정 자체의 선한 가치, 뭐 옳고 그름의 가치는 판단될 수 없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 이렇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의 어떤 가치 판단보다도 결과를 통해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제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3개 제시문을 가지고
나를 활용해서 일단 가를 하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낮의 시문은 정보격차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행위, 즉 정부의 제도적 차원의 마련이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선한 의도였지만 그리고 기대했었던 결과도 굉장히 옳은 결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처음에 예상했던 또는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의 사례에 활용을 해본다라면 즉 월급 인상 반대 청원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즉 최저임금제라는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격차를 줄여서 어떤 사회적 통합을 결과적으로는 이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일 텐데 최저임금액 미만을 그 이전에 받고 있었던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임금 격차의 완화로 인한 어떤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 개선이라든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액 상승이라는 선한 의도로 행했던 사회적 행위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 사례에 적용시켜서 내용을 끌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라는 것이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과론적 윤리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액 상승이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 즉 월급 인상 반대 청원이라는 가해 사례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해내고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행위의 동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 고려할 수 있느냐, 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행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 학생이 얼만큼 잘 정리해서 끌어낼 수 있는가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행위는 좋은 행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 작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행위 자체는 옳지 않았던, 나빴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즉 결과를 보고 최대 행복을 이끌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행위 자체가 옳은 판단이었느냐 그른 판단이었느냐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끌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공리주의의 근거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좋은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일부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문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오히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되지 않게 얼만큼 논리정연하게 700자 안에 글 안에 정리해서 쓰느냐가 관건이겠죠.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